안녕하세요. 10주차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이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과 색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는요, 자연을 생각하는 이 건축 미술 쪽으로 알아보고요. 또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이다.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은요, 이 환경과 생태를 훼손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이 소외된 이런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이런 인식 변화와 움직임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탈리아에 있는 장마리띠바우 이 문화센터입니다. 이 장마리띠바우 이 문화센터는요, 그 지역에서 나는 이런 자연 소재와 이 재료들, 그 다음에 산업 재료를 섞어가지고 완성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에는 에어컨이 없이요, 자연 환기만으로도 이렇게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서 지었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죠. 자연을 연상하는 그런 건축 양식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다음은 이 이탈리아 이 리구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이 건축물입니다. 이 친쾌테레라고도 하는데요. 절벽 위에 있는 이런 마을을 조성해서 외부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암벽 위에 빽빽하게 들어선 이런 알록달록한 이 컬러들의 집들이 지형 조건을 잘 활용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산에 그 마을 같은데 이 굉장히 그 오래된 그런 마을들을 개선하는 이 벽화 마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쁘게 아주 그 하나의 그 관광 코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은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후와 지형 등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이런 생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각 지역의 생활 양식과 조형물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미의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런 형과 색에서 발견한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 전통 의상을 입은 이 마사이족 여인들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더운 기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이런 전통 의상으로 화려한 이런 색채와 무늬에서 마사이족의 미의식이 느껴집니다. 예, 다음은 이 전통 음식에서도 우리가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 화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전은요, 이 그 떡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찹쌀 같은 뭐 쌀가루나 이런 걸로 해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 위에 꽃잎들 있죠. 이 꽃잎이 먹는 꽃잎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차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런 꽃잎들을 따가지고 와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찹쌀 위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그 대접들을 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지방에서는 이 화전을 만들어 먹는다고도 해요. 사실 저도 하나 얻어 먹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 네덜란드의 남학신입니다. 네덜란드는 땅이 수면보다 낮아서 습기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습기를 방지하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나무들을 사용해서 남학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이 네덜란드의 나무로 만든 남학신입니다. 예, 다음은 이 천연 염료로 연색한 천입니다.
이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염색한 이런 명주와 무명 옷감에서 우리나라 전통 색채의 미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자연을 생각하는 미술에서 이렇게 식물이나 이 각종 이 꽃이나 이건 이제 선인장인데요. 선인장도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그 선인장을 이렇게 해서 조명으로도 요즘은 많이 만들고요. 또 이렇게 반려식물 해가지고 요즘은 이 식물들을 정말 반려견처럼 키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는 이런 그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예술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웃을, 자신의 지역을,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고 토니 쿠시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 중인데요. 이게 그 네덜란드의 이 행크 호프스트라가 이 도심 거리 광장에 이런 설치를 이벤트 같은 이런 설치를 했었나 봐요. 이 도심거리 광장에 설치한 이 100피트 길이가 넘는 거대한 계란 프라이 설치물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예. 지금 이렇게 큽니다. 이 그 길에 크게 거리에다가 이 광장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조형물인 거예요. 군데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계란 후라이. 다음은 색과 형태입니다. 이 색과 형태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삼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이런 기초 도형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입니다. 우리가 이런 디자인의 기본적인 요소 또 그 기본적인 요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채들 우리 보면은 이 전통 그 한국 근현대의 화가 중에서도 이런 삼각형, 사각형 안에 원으로 한 이 김한계 화백들, 화백의 작품들을 보면 또 이유한의 작품의 점에서부터 선으로부터 하는 이런 도형을 가지고도 많은 그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작품들을 해서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됐죠. 그것처럼 이렇게 이러한 도형들의 조합으로 또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또 뭘 만들어요? 자연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이나 생각을 단순화해서 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기본 단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파보 비렌의 이 색채 연구가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이기도 한 이 파버 비렌은 색과 형태를 연구하면서 빨강은 사각형, 주황은 직사각형, 노랑은 역삼각형, 초록은 육각형, 파랑은 원형, 보라는 타형형을 관계를 성립시킨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화가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색과 형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보 비렌은 색과 형태를 이렇게 색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색을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정사각형은 이 레드, 직사각형은 주황, 이 역삼각형은 노랑, 그 다음에 육각형은 초록, 원형은 파랑, 보라는 타원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 파울 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울 클레는 이 스위스의 화가죠. 국적은 독일이지만 파울 클레는 이 피카소, 앙리 마티스와 함께 20세기를 빛낸
이 현대 미술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이런 표현주의, 입체파, 초현실주의 이런 다양한 예술 형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파울 쿨레가 이 성과 태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그 자연에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도형으로 만든 거죠. 형태를. 그래서 원색과 단색들을 같은 계열의 색이나 보석 관계에 있는 색들끼리 병합하는 배열도 만들었고요. 또 배치하거나 해서 일종의 마술 같은 놀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성과 태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도형으로 직사각형과 삼각형과 정사각형과 세모와 여러 가지 이런 도형으로만 가지고 만든 이 화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면으로만 또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지요. 또 이 색채와 형상의 그 융합이라고 해서 이거는 황색 교회탑이 있는 풍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림에서 구체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과 풍경을 볼 수 없죠. 구체적인 형상은 서서히 의미를 잃고 색채와 융합된 이미지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채를 이용한 그런 강약의 리듬적 요소가 그림 전체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색조의 변화가 일정한 리듬처럼 변하고 있죠. 즉, 이 노란색 사이사이의 강렬한 색, 이제 보색, 명암의 대비 이런 것들을 배치해서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런 가벼운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비구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도형으로 도형과 이런 식물과 색채와 뭐 여러 가지 자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색과 형태에서 생각하는 미술이지만 이런 색과 형태에서 이런 자연의 색을 연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색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파울 굴레는 이런 그 도형으로만 이런 색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티지니의 정원과 하나는 남쪽 정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도형의 요소와 이 식물의 요소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작품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클레의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 그림들을 감상하면 조화라는 단어가 떠올리죠. 서로 다른 이런 선과 면 그리고 수많은 색채들이 균형을 이루며 하나의 의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화를 위해서 강렬한 원색이 아닌 이런 따뜻한 느낌의 파스텔 톤을 사용했다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하죠. 색은 나를 소유하고 있다. 그것은 나를 영원히 소유하고 있고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순간만큼은 색과 내가 하나라는 행복한 느낌이다. 나는 화가이다. 하고 파울 클레는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색채들은 이렇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요. 그 안을 가로지르는 이런 초현실적 이 상징들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추구했던 이런 시각과 공간이라는 주제를 향해서 비상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시각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악보의 음표가 되기도 하고 또 악기가 되기도 하면서 이런 공간적인 연주를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또 경쾌한 행진곡은 나를 들뜨게 하고 장엄한 교향곡은 애처로워 눈물 짓게 하고 이런 삼중주의 실내악은 나를 포근하게 감싼다 하고 그렇게 영감을 가지고 이런 공간감의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밤의 회색으로부터 나오자마자 그래서 두 장의 종이에 이런 수채화 펜, 잉크,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회화래요. 제목이. 운동을 기록할 때 회화는 음악을 닮아간다. 칸디스키처럼
클레 역시 음악의 조예가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리스트로 오케스트라와 협음할 정도로 아주 음악가여서 음악 연주가네요. 그죠? 예, 클레가 음악적인 구조물을 조형적인 것으로 번역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언젠가 지인에게 이렇게 써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도 나는 그의 드로잉이 음악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추정했을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시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능 삼강하원으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 문학, 회화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대요. 태어나서부터 남달랐다고 하고요. 아버지는 대학에서 이런 성악과 음악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음악교사인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던 거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운 이 바이올린 실력으로 고작 11살 때에 베른시 이 간현악단의 특별 연주가로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림 실력도 아주 뛰어냈대요. 외할머니에게 배운 이 드로잉과 채색법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은 주변 사람들을 아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작문을 하거나 시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원래 예술가의 집이었네요. 그죠? 회화 작품의 제목을 지을 때도 시적 감각을 발휘했고요. 그의 그림은 많은 문학가의 영감을 자극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해요. 화가가 될 건지 음악가가 될 건지 이렇게 갈림길에 섰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음악과 미술을 거의 너무 잘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고민 끝에 화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뜻밖이었대요. 뭐냐면 음악보다 뒤떨어진 미술의 예술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랬대요. 정말이죠. 보통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하는 것을 전공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파울 콜레는 오히려 음악은 너무 잘하니까 미술이 뒤떨어져서 그거를 키우려고 이렇게 그 전공을 이쪽으로 갔다고 하네요. 예. 대단한 예술가입니다. 이게 그 또 보름달이 뜰 때의 불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장미정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도형으로만 했고요. 그 군데군데 이 장미도 도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다음은 이 색과 형태에서 또 유명한 화가이죠. 칸디스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실리 칸디스키는 또 여러분들 이 클레도 그렇고 칸디스키는 미술책에서도 여러분들이 초, 중, 고 때 다 배웠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바실리 칸디스키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이 피카소, 마티스와 비교해서 20세기의 중요한 예술가로 현대 추상회화의 선구자라도 평가되고 있죠. 이 표현주의적 경향이 짙어지면서 그의 추상회화는 드라마틱 시대 1920년대에서 1924년도에는 아주 이런 드라마틱 시대가 열렸고요. 건축적 구성을 가진 컴포지션 시대 이때도 그 다음에 원의 시대 그 이후에 그리고 구체 예술 그렇게 시대를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색채는 건반이고 눈은 공, 영혼은 현이 있는 피아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피아노의 건반, 그 다음에 검은색 그 공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술가는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건반 하나하나를 누르는 손이다. 그의 말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밝은 색채로 음악적이고 역동적인 추상 표현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의 작품들은 이런 색채와 선, 면,
이런 순수한 조형 요소만으로도 작가의 감정을 표현해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림을 꼭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도구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 칸디스키 같은 경우 근래에는 이런 색과 형태로만 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면 칸디스키는 이 선, 면, 그런 디자인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많이 했죠. 지금 이런 표현들입니다. 황적청 이렇게 적었어요. 빨강, 노랑, 파랑이에요. 이 황색이 노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색은 빨강, 청색은 블루, 파랑. 그래서 이 색의 삼원색인 노랑, 빨강, 파랑 기본색으로 해서 녹색, 분홍, 초록, 보라색으로 된 이 점과 선 그리고 원형으로 된 기하학적 무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화면의 왼쪽은 직선으로 이루어진 건축적 형상 또는 사람의 얼굴을 노랑으로 주조색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오른쪽은 이런 곡선을 주로 사용하면서 파란색을 그리고 화면의 중심에는 빨강을 배치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칸딘스키는 이런 곡선과 직선과 면 그리고 이 색채를 단순히 배열한 것이 아니라 화면을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구성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쵸? 이 작품이 그냥 막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칸디스키는 세상 모든 물질이 하나의 점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 미술의 시작도 마찬가지로 점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디스키는 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덩어리가 되고 그 점들이 여러 형태로 모여서 다양한 모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물체를 추상화시키면 하나의 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이 여러 개 모이면 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은 그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선은 역동적인 느낌, 짧은 선은 수축, 긴 선은 팽창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리듬감을 가질 수 있게 했고요. 또 이런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선은 음악 선율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채의 느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 선, 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칸디스키의 나만의 이런 작품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면 도형을 이루는 이런 면은 각각의 공간을 만들어내서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은 점과 선의 집합체라고 하고요. 그 모양에 따라 이런 점과 선만으로는 불충분했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면 위에 이런 점과 선을 더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칸디스키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칸디스키는 이렇게 추상미술의 기초를 선, 점, 면 이런 것들을 두고 여러 형태를 통해서 사물을 보고 이런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해서 이 추상미술의 대가로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칸디스키의 이런 점선면을 이용한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점선면을 이용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색들도 보면 이런 원색과 중간색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빨강, 옐로우, 블루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분홍색, 뭐 여러 가지 진한 색들이 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점선면을 가지고 다양한 이런 방향성이라든가 구성이랑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게 이 바실리 칸디스키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디스키는 모든 세상 물질이 하나의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추상 미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추상 창조의 선구자인 이 칸디스키는 어느 날 우연히 거꾸로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면서 순수한 추상의 가능성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거꾸로 된 그림 속에 비현실적인 형태와 색상이 예술적인 의미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이후에 이런 색과 선, 형태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추상화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로 솟는 선은 빠르고 경쾌한 리듬, 부드럽고 완만한 선은 느리고 조용한 리듬, 색조는 음색, 색상은 가락, 채도는 음의 크기,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 속의 원이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컬러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 속의 원들 이렇게 자유분방한 이 컬러 배색을 이렇게 했죠. 이게 칸디스키 작품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하얀 선이 있는 그림. 이 그림이 476억에 팔렸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초록색 집이 있는 풍경은 301억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화가들의 작품들이 예. 이거는 마호가니 즉흥 연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275억에 팔렸대요. 그리고 강성과 곡선 이 작품도 273억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 화가들의 작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다음은 몬드리안, 피에트 몬드리안입니다. 피에트 몬드리안은 이 네덜란드 화가로 이 자연주의 수법을 사용해서 풍경 정물, 그 마티스의 작품의 영향을 받은 후에 추상화로 그리기 시작을 했고요. 몬드리안은 이런 수직 수평, 구조 원리를 두어서 원형의 정방향, 장방향, 배치로 질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 작품에 관심사였던 것은 이 도시의 건축물을 연상합니다. 칸디스키는 관념을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시켰기 때문에 따뜻한 추상이라고 불리우고 몬드리안은 이야기를 줄여 합축했다는 환원의 과정을 거쳐 차가운 추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칸디스키와 함께 20세기 추상 미술을 이끈 인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칸디스키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추상 미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곱게 뻗은 직선에서 풍기는 절제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몬드리안은 세상의 모든 본질을 수직 수평으로 본 거죠. 그래서 작품이 이렇게 다 수직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원색, 삼원색, 칸디스키도 삼원색을 썼지만 이 그 몬드리안도 이런 삼원색을 썼습니다. 그리고 몬드리안 역시 칸디스키와 마찬가지로 음악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재즈 음악을 매우 좋아했고요. 기계음을 사용하는 미래주의 음악에 크게 매료돼 있었다고 합니다. 기계음은 자연적이지 않아 누구나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브로드웨이 우기부기, 음악과 미술의 만남을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도 뽑힙니다. 이게 몬드리안의 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웨이 이게 부기우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션계에서도 이 몬드리안 작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검정색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구획을 나눈 단순한 구성에 이런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삼원색만을 사용한 회화 작품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한때 뭐 이런 작품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죠? 예. 이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가지고 이런 작품들을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과 도형의 이런 예시들도 많이 했었고요. 이것도 색과 형태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색과 형태 가지고 이렇게 몬드리안 작품, 끌레 작품, 샤가 작품 이런 작품들이 끌레 작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작품들을 도형으로만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르꼬르비지에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사람도 이 색채 사용에 대한 것들을 건축 마당에 이렇게 컬러별로 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굉장한 이 균형을 만드는데 현대 건축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약간 그 몬드리안의 기법이기도 하지만 건축 양식이 실제로 이렇게 건축의 색채 사용의 선구자라고도 합니다. 이 색채가 공간의 조화 균형 감각을 만드는 데 활용했고요. 흰색, 회색, 베이지색 같은 차분하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차분한 색채 팔레트라고도 얘기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같은 밝은 색을 사용해서 대비를 만들고 디자인의 이런 특정 요소에 주의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게 색채 사용은 이 바우하우스 운동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바우하우스 디자인의 원색 사용에 영감을 받아서 작업에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질서와 구조의 감각, 기하학적인 모양과 패턴의 사용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르꼬르비지의 색채 사용은 현대 건축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기본 색채와 기하학적인 모양의 사용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널리 채택이 되었고요. 건축가들이 대비를 만들고 디자인의 특정 요소가 현대 건축에서 담대한 색채 사용에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건물 정면에서의 색채 효과입니다. 이것도 서로 공간과 빛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재료는 색채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많은 것이 이 프로젝트의 특정 비전, 기능과 맥락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건축가의 선택 과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색채 파사드의 미적 기능성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외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색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높은 채도의 대담한 미학을 연출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미묘하고 차분한 색채로 따뜻한 룩을 선택하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한 가지 색을 사용하거나 고유한 이런 매트, 광택 있는 거, 부드러움 또는 질감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색채에 대한 인식은 음영, 빛, 광택 또 주변 색채의 효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거칠거나 매끄러운 표면은 빛을 다르게 산란시키기 때문에 마감, 빛의 상호작용, 질감으로 인해서 다른 재료로 모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건축 양식입니다. 건축 양식에 이런 컬러로 도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르꼬르비지는 이런 그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요. 이거는 게르하이트 하겐의 이 건축 양식입니다. 또 이 건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햇빛에 따라 생생한 반사를 생성하는 이 표면에 있고요. 둘째는 연한 파란색과 녹색 패턴의 픽셀 효과와 유사한 세라믹 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로 반사의 스크린이 여기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런 색 구성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자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색채에 대한 거, 도형 거를 한몫해서 행복하라는 이미지의 도형을 가지고 한번 과제로 해보는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이미지를 도형과 색채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작품 주제 설명, 이렇게 발상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하는 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